나는 스마트폰을 잘 다루지 못한다. 겨우 손녀에게서 배운 대로 전화와 문자 그리고 카톡만 할 수 있다. 할머니, 이거 누가 할머니 계정에 들어온 것 같아요. 해외 IP라고 하면 한국 밖에 누군가가 할머니 비밀번호를 알아낸 거예요. 우리는 매일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고 휴대폰으로 계정을 만들고 이름과 주소를 건네줍니다. 아무것도 아닌 정보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겐 그것이 돈이 되고 누군가에겐 사람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흉기가 됩니다. 이것은 72살 박영희 할머니가 겪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의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72살 박영희이다. 우리 집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고 아들 박준호와 며느리 이수진 그리고 손녀 박지아와 함께 산다. 손녀 지아는 요즘 대학교를 다니고 있고 우리 집은 평범하고 조용했다. 평범했다. 그 전까지는 며칠 전부터였다. 낯선 전화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울리기 시작했다. 고객님, 결제 오류로 인해 배송이 중단되었습니다. 나는 얼떨떨했다. 아, 네. 그런데 저 최근에 뭘 주문했던가요? 전화선 저쪽에서는 침묵했다. 고객님께서 주문하신 상품이 맞지 않나요? 아니었다. 나는 분명히 최근에 물건을 주문한 적이 없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전화는 계속됐다. 반품 요청이 접수됐습니다. 주소 확인 부탁드립니다. 배송비 미납으로 처리되어 반송 중입니다. 신용카드 한도 초과로 결제가 실패했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마다 내 얼굴에는 물음표가 떠올랐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손녀 지아도 이상해했다. 할머니, 뭐 주문하셨어요? 내가 뭘 주문했다고? 그 말이 나오자 할머니로서 느껴지는 불안감이 솟구쳤다. 저녁 또 다른 전화가 울렸다. 이번엔 내가 받지 않았다. 아들 박준호가 받았다. 네네. 어머니가 뭘 주문했다고요? 박준호의 얼굴이 굳어갔다. 일단 이상한데 어머니한테 물어봐야겠어. 그가 나를 바라봤을 때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박영희 어머니, 최근 한 달간 온라인 쇼핑에서 뭔가 구매하신 거 있으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난 아무것도 안 샀는데. 박준호는 전화 받은 사람에게 다시 물었다. 네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아들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둡고 조용한 방에 누워 다양한 상상들이 떠올랐다. 누군가가 나를 노리고 있는 건 아닐까? 내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건 아닐까? 72살의 할머니,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혼자 남겨진 세상에 떨어진 기분이었다.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깨닫기 시작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그 다음 날 아침, 박영희 할머니는 자신의 휴대폰에서 평생 본 적 없는 문자를 받게 된다. 그리고 그 문자 하나가 그녀의 평온한 일상을 완전히 뒤바꿀 예정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내가 깬 건 휴대폰의 문자음 때문이었다. 콩팡 해외 IP에서 비정상 로그인 감지되었습니다. 심각한 경우 즉시 비밀번호를 변경해 주세요. 나는 눈을 비비며 문자를 다시 읽었다. 해외 IP? 나는 스마트폰을 잘 다루지 못한다. 겨우 손녀에게서 배운 대로 전화와 문자 그리고 카톡만 할 수 있다. 해외라니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뭔가 심각한 것 같았다. 나는 휴대폰을 들고 거실로 나왔다. 손녀 박지아는 아침밥을 먹고 있었다. 지아야, 할머니 휴대폰을 봐줄래? 박지아는 입가심하고 내 휴대폰을 받아들었다. 화면을 보던 그 아이의 얼굴이 금방 굳어갔다. 할머니,
뭔데? 뭐가 이래? 이거 누가 할머니 계정에 들어온 것 같아요. 나는 벌떡 일어났다. 들어왔다고? 누가? 모르겠어요. 근데 해외 IP라고 하면 한국에서가 아니라 해외 누군가가 할머니 비밀번호를 알아낸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다. 박준호가 거실로 나왔다. 뭐 아침부터? 박지아가 아버지에게 휴대폰을 보여줬다. 아들의 얼굴도 즉각 굳어졌다. 이건 지금 당장 콩팡에 신고해야 하는데. 나는 의자에 앉았다. 내 몸이 떨렸다. 박영희 어머니, 최근에 다른 곳에서 로그인 시도는 없으셨나요? 뭔가 이상한 요청? 아니, 아무것도 없었는데. 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밤새 앉아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 알았다. 그건 두려움이었다. 박준호가 직접 콩팡 고객센터에 전화했다. 나와 박지아는 옆에 앉아들었다. 네, 박영희 고객입니다. 아까 비정상 로그인 경고를 받았는데요. 전화 상대방이 뭔가를 확인하는 동안 몇 초의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이 길게 느껴졌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계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 기다렸다. 그러다가 상대방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박영희 고객님 지난 한 달간. 네. 고객님 명의로 총 37건의 주문이 진행됐습니다. 나는 귀를 의심했다. 37건? 박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37건이라고요? 제 어머니는 최근에 주문을 하신 적이 없어요. 나는 입을 열 수 없었다. 37건의 주문. 그게 무슨 뜻인지 상상도 되지 않았다. 고객센터 직원 김태영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최근 내부에서 일부 고객 정보가 노출된 정황이 있습니다. 현재 조사 중에 있으며 정보 노출? 그게 뭐라는 겁니까? 제 어머니 계정이 해킹당했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준호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37건이면 얼마치 규모인데요? 제 어머니 신용카드가. 현재 신용카드는 일단 정지 상태이며 저희에서 부정 청구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 환불 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나는 손녀 박지아가 내 손을 꼭 잡는 걸 느꼈다. 할머니, 내 뒷목이 서늘했다. 누군가가 나를 노리고 있었다. 누군가가 내 돈을 훔치고 있었다. 누군가가 내 정보를 팔고 있었다. 무서운 일은 그날로 끝이 아니었다. 그 다음 날 저녁이었다. 나는 거실에서 지아와 TV를 보고 있었다. 요리 프로그램이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저녁이었다. 할머니, 이거 봐. 이거 맛있을 것 같은데요? 지아가 화면을 가리켰다. 나는 웃음이 나왔다. 우리 지아는 요리에 관심이 생겼네. 그때였다. 딩동.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깜짝 놀랐다. 이 시간에 누가 올까? 누구지? 지아가 일어나서 도어폰을 눌렀다. 화면에 2명의 낯선 남자가 보였다. 약 30대와 40대로 보였다. 둘 다 배송복 같은 회사복을 입고 있었다. 여기 405 맞죠? 남자의 목소리가 도어폰에서 울렸다. 배송 주소지가 이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지아는 나를 바라봤다. 할머니, 뭔가 주문하신 게 있으신가요? 아니야, 아무것도 안 했어. 지아가 다시 인터폰을 눌렀다. 저희 할머니는 주문하신 게 없다고 했는데요. 고객님께서 결제하신 상품이에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뭔가 이상했다. 나는 일어나 지아를 돌려 세웠다. 문 열지 마라. 아빠한테 먼저 물어보자. 박준호는 회사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나는 아들에게 전화했다. 준호야,
지금 배송 온다고 누군가 문 앞에 있는데. 엄마, 절대 문 열지 마. 지금 가. 박준호는 10분 후 집에 도착했다. 호흡을 고르며 도어폰을 눌렀다. 누군데요? 여기 배송 왔습니다. 수령자 확인 부탁드립니다. 박준호는 배송 정보를 물었다. 상대방은 즉각 대답하지 못했다. 잠깐만요. 그 침묵, 그 어색함.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박준호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입니다. 지금 제 집에 정체불명의 남자들이 와 있습니다. 아들의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처음 느꼈다. 내가 정말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걸. 현관의 철문 너머로 누군가 나를 노리고 있다는 걸. 경찰이 올 때까지 나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손녀 박지아가 내 손을 놓지 않았다. 그 작은 손이 얼마나 떨리고 있는지 내가 다 알았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몇몇 사람을 한자리에 불렀다. 경찰청 대회의실이었다. 나는 박준호와 박지아를 데리고 갔다. 거기에는 나처럼 콩팡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대부분 노인이었다. 68살의 김순례 할머니, 75살의 이영수 할아버지, 70살의 박미영 할머니, 80살의 최남수 할아버지. 우리는 모두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다. 불안함, 수치심, 두려움. 이경훈 형사는 각자의 피해 상황을 설명해 달라고 했다. 75살의 이영수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저는 주소가 15군데로 팔렸어요. 15? 네. 처음엔 배송원들이 계속 오고 그 다음엔 사기꾼들이 전화로 협박을 했습니다. 당신 돈을 다 가져갈 거다라고요. 이영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협박 전화 때문에 심장약을 복용하게 됐어요. 옆에 68살 김순례 할머니가 말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명의로 신용카드가 5장이나 개설됐어요. 한도를 다 사용한 거예요. 얼마나 되세요? 2천만 원 정도. 박지아가 내 손을 잡았다. 80살의 최남수 할아버지는 더 심했다. 저는 집에 침입당했어요. 모두가 돌아봤다. 범죄자들이 제 집에 들어와서 현금을 꺼냈어요. 제 손녀가 그 장면을 봤는데 그 아이는 지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병원을 다니고 있어요.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나는 그걸 보면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래도 우리가 더 다행이네요. 박미영 할머니가 말했다. 저는 죽고 싶었어요. 7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자해를 생각했어요. 내가 없으면 가족들이 덜 힘들 거라고. 나는 못 본 척했지만 그 할머니의 마음을 알았다. 나도 같은 마음이었으니까. 이경훈 형사가 말했다. 여러분, 이건 당신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범죄자들의 잘못입니다. 그리고 정보 보안을 제대로 하지 않은 회사의 책임입니다. 회사는 뭔가 해주고 있나요? 현재 코팡은 피해 복구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우리의 일상을 돌려달라는 것이었다. 밤새 잠들 수 없는 일상, 누군가를 경계하는 일상, 내가 나이 든 것이 죄인 것처럼 느껴지는 일상, 그 모든 걸 돌려달라는 것이었다. 콩팡에서 대응이 시작된 건 경찰 조사가 시작된 지 3주일 후였다. 공식 사과문이 나왔다. 콩팡 CEO 성명서.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당사는 보안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 시스템 점검 중입니다. 박준호는 그 성명을 읽고 화를 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게 뭐 하는 말이야?
아들은 콩팡 고객센터에 전화했다. 박영희 고객입니다. 최근 제 어머니 정보가 유출되었고 그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회사에서 구체적인 책임 인정과 배상안을 제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화 상대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고객님, 현재 법무팀에서 처리 중이며 구체적인 배상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제 어머니가 지금 몇 줄을 제대로 못 자고 계신데요. 정말 죄송합니다.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겠습니다. 박준호는 전화를 끊었다. 나는 아들의 얼굴을 봤다. 절망감이 가득했다. 엄마, 콩팡은 자꾸만 미루기만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 모임에서는 뭐라고 했는데? 변호사를 선임해서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다. 법정에서의 싸움, 회사와의 싸움. 나는 72살의 몸으로 그런 싸움을 할 기력이 없었다. 며칠 뒤 콩팡은 임시 보상안을 제시했다. 피해자당 50만 원. 박준호는 웃음이 나왔다. 50만 원? 제 어머니가 피해본 게 그거보다 크잖아요. 신용카드 부정거래, 대출 신청, 협박까지. 모든 피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별도의 절차라고? 네, 법적 절차를 통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박준호는 법무사를 찾기 시작했다. 나는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봤다. 아들이 손녀와 함께 나를 보호하려고 얼마나 힘써하고 있는지. 나는 죄책감으로 가득했다. 내가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다. 밤마다 내 침대에는 눈물이 배어 있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경찰에서 전화가 왔다. 이경훈 형사였다. 박영희 고객님,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소식인데요? 범죄 조직을 완전히 검거했습니다.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경찰청으로 가게 되었다. 이번엔 뉴스 카메라들도 있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다. 콩팡 개인정보 유출 범죄의 국제 수사 결과는? 피해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체포된 범인은 몇 명인가요? 이경훈 형사는 발표했다. 콩팡 해킹 범죄 조직의 우두머리 정성민은 베트남에서 태국으로 도주했으나 국제 공조를 통해 태국 방콕에서 검거했습니다. 국내 협력자 23명도 모두 체포했습니다. 나는 화면에 나온 정성민의 얼굴을 봤다. 30대 남자였다. 평범한 얼굴이었다. 특별할 게 없었다. 그런데 그 평범한 얼굴의 사람이 3만 명의 일상을 무너뜨렸다. 이 조직은 총 8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탈취했으며 이를 이용한 부정거래 규모는 약 50억 원에 이릅니다. 50억 원. 그 돈은 3만 명의 노인들로부터 나온 거였다.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60세 이상의 노인이었으며 이 조직은 의도적으로 노인들을 타깃팅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느꼈다. 내가 약자라는 것을, 내가 쉬운 대상이라는 것을. 기자가 질문했다. 범죄 조직이 노인들을 특별히 노린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이경훈 형사가 답했다. 조직의 컴퓨터에 남겨진 기록을 보면 노인은 스마트폰을 못 다루고 경찰에 신고해도 추적이 어렵다는 명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즉, 계획적인 범죄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무언가 다가오는 느낌이 있었다. 분노. 내 안에서 오래오래 쌓여있던 분노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기자가 또 다른 질문을 했다. 정성민의 국내 협력자들의 범죄 수법은? 그들은 체포된 고객들의 주소로 직접 방문해서 협박했습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당신과 가족을 해칠 거라는 식으로요. 나는 내 집 앞에 나타났던 그 남자들을 떠올렸다.
그들의 눈빛을, 그들의 냉담한 목소리를. 박지아가 내 손을 잡았다. 할머니, 이제 끝났어요. 이경훈 형사가 나를 바라봤다. 박영애 고객님, 당신은 매우 용감하셨습니다. 빨리 신고하셨고 경찰에 적극 협력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이 범죄 조직을 완전히 잡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용감함? 나는 용감하지 않았다. 나는 무서웠고 떨렸고 절망했다. 내가 용감할 수 있었던 건 오직 한 가지 때문이었다. 박준호와 박지아. 그들이 내 곁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검거된 정성민과 협력자들은 법정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곳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해 설명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얻은 것과 잃은 것을 생각해 보면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내가 다시 얻고 싶은 것은 평온함이었다. 밤마다 앉아도 괜찮은 그런 평온함이었다. 누군가가 나를 노린다는 생각 없이 지낼 수 있는 그런 일상이었다. 검거 이후 나는 계속 악몽을 꿨다. 밤마다 누군가가 현관을 두드리는 꿈. 밤마다 낯선 남자들이 내 침대 옆에 서 있는 꿈. 밤마다 내 이름이 적힌 명부를 보는 꿈. 박준호는 나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정신건강의학과였다. 의사는 내 증상을 들었다. 불면증, 악몽, 외출 공포증, 그리고 과도한 불안감이군요. 이제 나을까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심한 외상을 입었거든요. 의사는 치료 계획을 세웠다. 약물 치료와 심리 상담이었다. 첫 상담은 어려웠다. 상담사 김미숙은 조용히 앉아 나를 봤다. 박영애 고객님, 이제부터 당신의 감정을 말씀해 주세요. 감정이라니요. 네, 지금 느끼는 감정들을요. 두려움이든 분노든 슬픔이든요. 나는 입을 열었다. 저는 정말 무섭습니다. 무서움이 어디서 오나요? 저를 노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정보가 어디에 팔렸을지, 앞으로 또 누가 저를 노릴지. 그런 생각이 들 때는 밤잠을 설치고 손이 떨리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아요. 김미숙 상담사가 천천히 말했다. 지금 당신은 안전합니다. 당신을 노린 사람들은 모두 검거되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래도 제 정보는, 네, 당신의 정보는 이미 노출됐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당신의 목숨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내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저는 왜 이렇게 약한가요? 당신이 약한 게 아닙니다. 당신은 정상적인 반응을 하고 계신 겁니다. 누구든 그런 경험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상담은 계속됐다. 매주 목요일마다 나는 병원으로 갔다. 김미숙 상담사와 함께 내 감정들을 정리했다. 분노, 두려움, 슬픔, 수치심, 그리고 천천히 희망도 함께 자라기 시작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박준호가 나를 밖으로 데려갔다. 강변공원이었다. 오랜만에 햇빛을 느꼈다. 박지아도 함께였다. 손녀는 요즘 대학교 공부가 바빴지만 여전히 내 옆을 떠나지 않았다. 할머니, 기분 어때요? 좋아, 지아야. 우리는 벤치에 앉았다. 강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바람이 시원했다. 박준호가 말했다. 어머니, 지난번 법원 판결 기억하세요? 뭐가? 코팡 집단 소송에서 이겼어요. 나는 돌아봤다. 진짜? 네. 회사가 피해자들에게 총 200억 원을 배상하기로 했어요. 박지아가 기뻤다. 할머니, 우리 이겼어요. 하지만 나는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200억 원. 그것도 3만 명이 나눠 가지는 거였다.
그것도 내가 잃어버린 평온함을 돌려주지는 못했다. 박준호가 나를 봤다. 어머니, 뭘 생각하시는데요?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싶었어요. 그래도 회사가 책임을 인정했다는 거잖아요. 네, 맞네. 나는 강물을 봤다. 계속 흐르는 물처럼 시간도 계속 흘렀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내 상처도 천천히 아물고 있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나는 처음으로 혼자 밖에 나갔다. 집 근처 마트에 가는 거였다. 손녀 박지아는 학교에 가고 아들은 회사에 가고 나는 혼자였다. 혼자가 되기 전까지 내 심장은 철렁거렸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박지아가 묻고 있었다. 괜찮다, 지아야. 할머니는 혼자서도 할 수 있어. 마트에서 나는 채소를 골랐다. 계산을 했다. 계산원과 말을 나눴다. 오늘 날씨 좋네요. 네, 좋은데요. 할머니 또 오세요. 평범한 대화였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제 알았다. 집에 돌아올 때 내 걸음이 좀 더 빨랐다. 박준호가 회사에서 돌아왔을 때 나는 그에게 말했다. 오늘 할머니 혼자 마트에 다녀왔어. 아들의 얼굴이 밝아졌다. 어머니, 그럼 이제 거의 다 나으신 거네요. 응, 그런 것 같아. 그 밤 나는 악몽 없이 잤다. 처음으로 아무도 나를 노린다는 생각 없이 편하게 잤다. 1년이 지났을 때 나는 박지아의 손을 잡고 걸었다. 강변공원이었다. 손녀는 이제 대학교 2학년이 되어 있었다. 더 어른스러워 보였다. 할머니, 지난 1년 어땠어요? 힘들었지만 견뎌냈어. 할머니가 정말 강하셨어요. 나는 손녀의 머리를 쓸어내렸다. 아니야, 지아. 할머니가 강한 게 아니라 너와 아버지가 곁에 있어줘서 견딜 수 있었던 거야. 박지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할머니, 괜찮아, 지아. 이제 할머니는 괜찮아. 그것은 거짓이 아니었다. 완전히 나은 건 아니지만 나는 정말 괜찮아지고 있었다. 밤을 안 자던 할머니, 누군가를 경계하던 할머니, 자신이 약하다고 생각했던 할머니, 그 할머니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이름, 생년월일, 주소. 그저 단순한 정보라 생각했다. 하지만 누군가에겐 그것이 돈이 되고 무기가 되고 사람의 평범한 일상을 무너뜨리는 흉기가 되더라. 72살 박영희 할머니는 한 달간 37건의 부정 주문을 당했다. 자신의 이름으로 300만 원의 대출을 당했다. 자신의 집에 협박 방문을 받았다. 자신이 약하다는 걸 처음 깨달았다. 하지만 1년 후 할머니는 다시 걸었다. 아들과 함께, 손녀와 함께 이 세상에 다시 나아갔다. 이 사건 이후 내가 배운 것은 뭘까?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약해지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경험하는 거라는 것. 그리고 약함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함께 일어나는 계기라는 것. 정성민이라는 남자와 그의 조직은 나를 노렸고 나를 쉬운 대상이라고 불렀다. 그들은 내 나이를 봤다. 내 미숙함을 봤다. 내 외로움을 봤다. 하지만 그들이 못 본 것이 있었다. 내 아들의 사랑, 내 손녀의 용감함, 그리고 나라는 할머니가 정말로 어떤 존재인지. 나는 약한 할머니가 아니다. 나는 무서워했지만 멈추지 않은 할머니다. 나는 절망했지만 다시 일어난 할머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안다. 이 세상에는 나를 해치려는 사람이 있지만 나를 지켜주려는 사람도 있다는 걸. 가족이 있고 경찰이 있고 함께 싸워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만약 지금 누군가가 나처럼 두렵고 외롭다면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이것이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의 나이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에요. 당신이 당한 일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은 반드시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나는 72살의 박영이고 나는 살아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계속 살아갈 거예요. 내 아들과 내 손녀와 함께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비슷한 두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혹시 당신도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경찰에 신고하고 가족과 함께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당신도 박영희 할머니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